안녕하세요. 스포츠와 경제 강의를 맡고 있는 김두한 강사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5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스포츠 현장의 임금 차별 실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인종, 국적, 그리고 성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같은 실력, 다른 보상 스포츠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NBA와 WNBA 간 연봉 격차가 무려 80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MLB 흑인 선수 비율이 1991년 18%에서 현재 6.2%로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죠. WNBA의 수익 분배율이 NBA의 50%에 비해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스포츠 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왜 발생하고 어떤 경제학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5주차 스포츠와 경제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들과 학습 목표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핵심은 스포츠 노동시장의 숨겨진 차별의 경제학, 즉 인종, 국적, 성별 격차를 데이터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차별의 경제학적 정의를 명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특히 한계 생산성 MRP라는 중요한 개념을 기반으로 임금 차별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그 구조는 어떠한지 파악할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합리적 시장에서 왜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지 그 경제학적 근거를 짚어보는 것이죠. 둘째, 차별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이론을 습득합니다. 게리 베커의 기호에 의한 차별, 통계적 차별,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실제 데이터로 측정하는 계량 경제학적 측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인종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MLB 흑인 선수 비율 6.2%와 같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인종별 경제적 보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넷째, 국적 프리미엄과 페널티 개념을 탐구할 것입니다. 외국인 쿼터제나 국가별 조세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선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특정 국적 선수들이 시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되는 현상을 이해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앞서 언급했던 NBA와 WNBA의 80배 성별 임금 격차라는 실체를 파헤칩니다. 두 리그의 수익 구조를 비교하며 시장 논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 차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경제적 효익에 대해 논의합니다. 선수 노조, ESG 경영, 그리고 법적 규제와 같은 노력들이 차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리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포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별의 경제학적 이론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핵심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차별은 동일한 한계 생산성, 즉 MRP를 가진 노동자가 인종, 국적, 성별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임금을 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계 생산성이란 한 명의 노동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이나 생산량을 말합니다. 스포츠 시장은 개인의 성과가 득점, 출장 시간, 방어율 등 수치화된 통계로 매우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선수 A와 선수 B가 득점, 출장 시간, 팀 기여도 등 모든 성과 지표에서 동일한 한계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종, 국적, 성별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임금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를 경제학적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 격차는 단순히 불공정한 것을 넘어 시장 실패를 초래합니다.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구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구단이 선수의 외적 특성, 즉 비경제적 요인에 기반해 임금을 책정한다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놓치거나 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은 비효율적인 선택이며
이는 구단의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제 이론 1, 바로 기호에 의한 차별 이론 테이스트 마이너스 베이스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1957년 그의 저서 차별의 경제학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편견이나 비경제적 선호가 어떻게 임금 차별로 이어지는지 설명합니다. 기호에 의한 차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 차별 엠플로이어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특정 인종이나 국적, 성별의 선수 고용 자체를 심리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용주의 편견은 마치 화폐 비용 D처럼 작용하여 고용주는 동일한 성과를 내는 선수에게도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차별받는 선수가 이 임금을 거부하면 고용주는 우수한 선수를 포기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기회비용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둘째는 소비자 차별 컨슈머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팬들이 특정 인종이나 국적 선수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티켓 판매 감소, 시청률 하락, 굿즈 판매 저조 등으로 이어져 구단의 핵심 수입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구단은 팬들의 기호에 영합하여 비합리적인 선수 선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동료 차별 코워커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같은 팀 선수들이 특정 동료와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팀 케미스트리 붕괴를 초래하고 팀 전체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구단은 차별받는 선수에게 임금 보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생겨 인건비가 상승하고 팀 효율성은 저하됩니다. 이처럼 차별은 경제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경제적인 감정인 편견에서 시작하여 차별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수 선수를 배제하여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 약화와 이윤 감소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게리 베커의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차별하는 구단은 스스로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 원리 하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구단이 더 낮은 비용으로 우수 전력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달성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차별하는 구단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차별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론 2, 통계적 차별 이론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적 차별은 고용주가 개별 선수의 정확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그 선수가 속한 집단에 대한 통계적 평균치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즉 고용주가 개별 선수의 실제 능력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통계적 차별이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비용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수한 개인의 잠재력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시장 실패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BO 외국인 투수 저평가 사례입니다. 과거 특정 국가 출신 투수들의 KBO 적응 실패율이 높았다는 통계가 있다면 새로운 유망주가 동일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적으로 할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선수의 성적이나 잠재력과는 무관하게 국적이라는 집단 특성 때문에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죠. 다음은 NFL 드래프트 포지션 편향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흑인 쿼터백 QB 후보들이 동일한 대학 성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후보들보다 낮은 순위로 지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포지션의 흑인 선수 성공률이 낮다는 과거의 통계를 개별 선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편향은 2000년대 초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리그 아시아 선수 저평가 사례입니다. 아시아 리그 출신 선수들은 유럽 리그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편견 때문에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 같은 뛰어난 선수들도 초기 이적료가 동급 유럽 선수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입증한 후 재계약 시에는 급격한 가치 상승을 보이며 처음에 저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통계적 차별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잠재력 있는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차별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차별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하는지 계량경제학적 분석 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회귀 분석 러그레션
어널러서스입니다. 회귀 분석은 선수의 경기 성과 변수를 엄격하게 통제한 후 인종, 국적, 성별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연봉에 미치는 순수한 독립적 영향을 수치로 도출하는 계량경제학적 기법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룹의 연봉이 낮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더 적은 성과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일한 성과를 전제로 할 때 비경제적 요인이 얼마나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귀 분석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 STP 1원시 데이터 수집에서는 선수 연봉 데이터, 득점, 출장 시간, 방어율 등 경기 성과 통계, 그리고 인종, 국적, 성별, 경력 연수, 포지션과 같은 인구 통계 확적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읍니다. 또 두 번째 단계 STP2 성과 변수 통제에서는 득점, 출장 시간, 방어율, 어시스트, 경력 연수, 포지션 등 선수의 생산성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분석 모형에 넣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일한 MRP를 가진 선수를 비교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STP 3차별 변수 분리에서는 인종, 국적, 성별과 같은 차별 변수를 더미, 변수 더미, 베리어벌 형태로 모형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흑인 선수면 1 아니면 0과 같이 이진법으로 값을 부여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STP 4 순수 임금 격차 도출에서는 이렇게 모든 성과 변수를 통제한 후 남은 임금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여 차별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판단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연봉, 성과지표, 시장규모, 인종국적 성별과 같습니다. 여기서 즉 인종국적 성별 변수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순수 차별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 기법의 강점은 스포츠가 성과 데이터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대규모 패널 데이터 축적이 용이하여 차별의 존재를 높은 확률로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리더십이나 팀 분위기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무형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고 데이터의 편향이나 누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연구 사례로 칸의 1992년 MLB 인종임금 차별 연구는 이러한 회귀 분석을 통해 성과를 통제한 후에도 흑인 선수의 연봉이 백인 선수 대비 약 11% 낮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차별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연도별 흐름은 MLB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900년대부터 1940년대는 완전 배제의 시대였습니다. 흑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리그라는 별도의 리그에서 뛰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격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극심한 차별의 시대였죠. 그러다 1947년 전설적인 제키 로빈슨 선수가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하며 역사적인 인종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는 현대 스포츠 통합의 원년이자 스포츠 노동시장 개방의 경제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해 연봉은 $5,000로 백인 동료 대비 절반 수준이었고 팬들의 인종차별적 야유와 협박 속에서 활약해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나는 야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러 왔다는 그의 존재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 통합 이후의 임금 차별이 지속된 시기입니다. 리그 진입은 가능해졌지만 동일한 성적을 내더라도 백인 선수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상이 이어졌고 특정 포지션에 특정 인종이 몰리는 포지션 분리 스태킹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계량경제학 연구를 통해 차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서 2000년대에는 성과 기반 보상 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계약 FA 제도 확대로 임금 투명성이 향상되었고 1991년에는 MLB 흑인 선수 비율이 18%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타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봉도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현재는 데이터 시대의 미세 차별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2023년에는 MLB 흑인 선수 비율이 6.2%로 급감하며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임금 차별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경영진이나 코칭 스태프 등 상위 직급에서의 다양성은 극히 낮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선수 임금의 평등화가 반드시 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역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분리 스태킹과 경제적 보상의 구조적 격차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리그, 다른 포지션 배치된 자리가 평생 소득을 결정한다는 문구처럼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 배치되는지가 그의 커리어와 경제적 보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포지션 분리란 특정 인종이 스포츠의 특정 포지션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사회경제적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선수의 생산성, 즉 MRP가 아닌 인종적 편견이 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지능 전술 포지션, 예를 들어 야구의 포수나 미식축구의 쿼터백처럼 경기 운영 능력이 중요한 자리와 신체 운동 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차트를 보시면 MLB 흑인 포수 비율이 지난 20년간 3%에서 2%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흑인 선수들이 포수 포지션에 접근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반면 NFL 쿼터백의 경우 1980년대 약 8%였던 흑인 QB 비율이 2023년에는 34%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포지션 배치의 차이는 선수의 생애 총소득, 즉 라이프타임 인컴 밸류 LTV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를 보시면 전술형 포지션은 평균 커리어가 더 길고 부상 위험이 낮으며 은퇴 후 코치나 감독으로의 전환이 유리하여 평생 소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신체형 포지션은 커리어가 짧고 부상 위험이 높으며 은퇴 후 경력 단절이 많은 편이죠. 따라서 포지션 분리는 단순한 스포츠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종적 편견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시사점입니다. 특정 인종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포지션 배치는 개인의 기회를 제약하고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활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소비자에 의한 인종차별과 시장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팬들의 인종적 선호가 어떻게 구단 수익과 전략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죠. 우선 원인입니다. 팬들이 특정 인종 선수를 응원하기를 기피하고 해당 선수의 유니폼이나 굿즈 구매를 거부하며 심지어 SNS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경기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단의 중계권 협상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팬들의 인종적 선호는 직접적으로 구단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티켓 판매량과 굿즈 매출이 감소하고 스폰서 계약 재협상 압박을 받으며 홈 경기 관중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특정 선수 영입 후 홈 관중 수가 평균 812% 변동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감소는 구단의 영입 전략 변화로 이어집니다. 구단은 순수한 실력보다는 상업성을 더 고려하여 선수를 선발하게 되고 다수의 팬이 선호하는 인종적 특성에 영합하여 우수 선수를 방출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구단의 전력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입니다. 실제 사례 연구를 보면 2001년 칸자와와 펑크의 NBA 연구에 따르면 흑인 선수 비율이 높은 팀의 지역 TV 시청률이 백인 선수 비율이 높은 팀 대비 평균 20%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MLB 연구에서는 동일한 성적을 가진 흑인 및 히스패닉 선수가 백인 선수 대비 평균 712% 낮은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게리 베커의 기호 차별 이론이 소비자 편견을 통해 구단 수익에 직접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고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강화하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선수들의 수입은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장외 부가 수익,
즉 스폰서십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도 후원사 차별이라는 또 다른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슬라이드의 장외 수입 격차 데이터를 보시면 르브론 제임스 선수의 누적 스폰서십 수입이 15억 달러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이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슈퍼스타의 경우입니다. 또 동급 백인 선수 대비 흑인 스타 선수 상위권 제외 중위권 선수 기준의 스폰서십 수입 격차는 3배에서 5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대 초반 추정치에 따르면 포천 500기업 스폰서 계약 중 백인 선수 비율이 7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폰서십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기업의 안전한 이미지 선호 때문입니다. 대형 스폰서 기업들은 대중에게 친근하고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진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인종 편견이 계약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마케팅 타깃 불일치라는 편향된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인종의 선수는 특정 지역 시장에서만 호소력을 가진다는 편견 때문에 계약 규모가 축소되는 근거로 악용되곤 합니다. 셋째,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불균형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폰서십 중개 네트워크가 백인 에이전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유색인종 선수들의 협상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긍정적인 변화 트렌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20년 이후 유색인종 선수와의 계약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BLM 리브즈 매터 운동 이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다양성 존중이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닐슨 스포츠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 높은 선수단을 보유한 구단의 글로벌 굿즈 판매가 평균 23% 증가했다는 보고는 다양성 스폰서십 ROI가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장외 수입은 단순히 스폰서십뿐만 아니라 광고, 브랜드 로열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선수의 전체 경제적 가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도입된 루니 룰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피라미드 그림처럼 조직 위계가 올라갈수록 소수 인종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유리천장 현상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뚜렷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니 룰입니다. 루니 룰은 2003년 NFL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내용은 감독이나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소수 인종 후보를 면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2022년에는 여성도 포함하고 코디네이터급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루니 룰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도입 전인 2003년에는 흑인 감독 비율이 6%에 불과했지만 도입 후인 2023년에는 19%로 13%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NFL 전체 선수 중 흑인 선수의 비율이 5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8%포인트의 격차가 남아있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니 룰에는 세 가지 핵심 비판을 받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형식적 면접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규정 충족을 위한 요식 행위로 면접을 진행할 뿐 실질적인 채용 의지가 없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무의식적 편견 지속 문제입니다. 면접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서 공정한 평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너나 고위 임원들의 암묵적 편향 임플리서 바이어스이 여전히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상위직 진출 한계입니다. 단장, CEO 등 최고 의사결정직에서는 소수 인종의 비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루니 룰이 유리천장 자체를 깨뜨리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루니 룰은 분명 중요한 첫걸음이었지만 스포츠 조직 내의 깊은 뿌리 박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국적 프리미엄과 마케팅적 가치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국적은 단순한 출신지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적 변수다라는 문구처럼 선수의 국적이 그의 시장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적 프리미엄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선수의 국적은 그 선수의 출신 국가 시장 규모와 직결됩니다. 출신 국가의 시장 규모가 클수록 해당 선수의 활약은 중계권 수익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단에게 엄청난 추가 수익을 가져다 주므로 선수는 순수한 실력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국적별 임금 효과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아시아 스타 선수를 영입할 경우 그 선수가 해당 국가의 중계권 수입을 추가적으로 2천만에서 5천만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흥민, 오타니, 쇼헤이, 이강인 선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선수들은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자국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마케팅 가치를 창출합니다. 다음은 유럽 프리미엄입니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는 동급 실력의 다른 지역 선수 대비 유럽 출신 선수들이 1530%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EPL의 홈그로운 규정과 같은 제도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유럽 페널티도 존재합니다. 보수적인 유럽 리그에서는 아프리카나 동유럽 출신 선수들이 동급 실력임에도 1020%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편견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적 프리미엄은 선수의 실력이 아닌 시장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LA 다저스 입단 시 10년 7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중계권 수익이 연간 1억 달러 이상 추정되는 등 순수한 성적 기여 외에 일본 시장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연봉에도 한국 중계권과 유니폼 판매 기여가 막대하며 아시아 투어 흥행의 핵심 마케팅 자산으로서 아시아 시장 레버리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EPL 홈그로운 딜레마입니다. 잉글랜드 홈그로운 규정은 쿼터 규정이 만든 인위적인 국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여 동급 실력의 외국인 선수 대비 잉글랜드 선수들의 이적료가 최대 200까지 거품이 끼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제도가 만든 프리미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경기력 MRP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 효과와 국적 마케팅 가치가 더해진 핵심 공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외국인 선수 쿼터제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쿼터제는 인위적으로 노동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스포츠 시장에 독특한 경제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쿼터제 작동 원리를 보면 외국인 선수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그들의 희소성이 급등하고 이는 곧 프리미엄 임금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외국인 선수들은 평균 내국인 선수 대비 훨씬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반면 내국인 선수의 경우 외국인 선수와의 경쟁이 차단되면서 독점적 거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력 정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을 수령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적 간 임금 격차 구조를 고착화하고 공급 마이너스 수요 불균형을 통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로 EPL 홈그로운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홈그로운 규정은 21세 이전에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클럽에 3년 이상 등록된 선수를 홈그로운으로 인정하고 25명 스쿼드 중 최소 8명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수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력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만 1213 시즌 잉글랜드 선수 선발 비율이 3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홈그로운 선수들은 동급 실력의 외국인 선수 대비 2030%의 이적료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PL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GVA 총 부가가치가 9.8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쿼터제의 효과는 양면적입니다. 쿼터가 강화되면 외국인 선수의 몸값이 폭등하고 내국인 선수들의 임금 거품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쿼터를 완화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리그 전체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임금 거품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위적인 공급 제한은 희소성을 창출하고 이는 임금 왜곡과 시장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쿼터제는 국내 선수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복잡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리그의 기형적 임금 역전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볼까요? 현재 KBO나 K리그와 같은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와 내국인 선수 간의 매우 특이한 임금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비교 데이터를 보시면 KBO 외국인 선수의 평균 연봉은 15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내국인 선수 평균 연봉은 1.5억 원 수준이며 최저 연봉은 2,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무려 10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1인당 팀 승률의 30%에서 50%를 기여하는 등 매우 높은 한계 생산성 MR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팀 전력의 핵심이자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KBO의 경우 셀러리 캡과 같은 제도적 상한 때문에 정당한 시장 임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없는 경제적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임금 역전은 왜 발생할까요?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선수 쿼터 제한입니다. KBO는 21명 외국인 2명, 아시아 국적 선수 1명, K리그는 5명 아시아 1명 포함으로 외국인 선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수의 극도로 희소한 공급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본을 집중 투자하여 이 소수의 외국인 선수들에게 팀 전력의 핵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셀러리 캡 상한으로 강제 통제되면서 외국인 선수들은 시장 가치보다 적은 보상을 받고 내국인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쿼터제의 정치적 명분은 자국 선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출전 기회 보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그 흥행 극대화라는 경제적 논리 또한 중요하죠. 최고 기량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관중을 유입하고 리그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 즉 자국 선수 보호와 리그 흥행 극대화는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돌이 바로 현재 국내 리그에서 나타나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와 외국인 선수에 대한 경제적 역차별을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리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